엄마 이쪽 집 왜 딸 이름으로 되어 있죠? 전직 간호사 유정이는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갔다. 요가 매트 아래서 나온 작은 메모지.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폭탄 같은 진실이었다. 엄마, 요즘 정말 피곤해 보이세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딸 박서린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정희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설이나 고마워. 엄마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무슨 소리세요? 딸이 엄마 챙기는 게 당연하죠. 설이는 앉은 자리에서 정희의 어깨를 가만히 주물렀다. 그 손길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딸이 원래 이런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설이는 어릴 때부터 표현이 서툴렀다.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말수가 줄어들었고 대학 진학 후에는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으려 했다. 결혼식 때조차 정희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던 딸이었다. 그런 설인이 갑자기 변한 것은 3개월 전부터였다. 엄마, 이번 주말엔 뭐 하세요? 같이 시간 보내면 어때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 건가 싶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엄마, 영양제 사왔어요. 이거 꼭 드세요. 엄마 방 청소해 드릴게요. 물건들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셨어요? 혹시 분실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정희는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다. 37년을 간호사로 살아오면서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엄마, 요가 한번 해보세요. 정신이 정말 맑아진다더라고요. 그날도 설이는 유독 적극적이었다.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이 있다며 손을 끌었다. 내가 뭘 알아서 요가를. 젊은 사람들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요가가 인기라고요. 혈압에도 좋고 우울감에도 효과가 있대요. 설인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어디서 조사라도 해본 듯한 톤이었다. 그리고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딸내외랑 같이 살면서 뭐가 힘들다고. 하지만 설인의 눈빛에는 정의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걱정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결국 정희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지만 딸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거절하기도 미안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넓은 운동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요가 강사 이마영은 첫인상부터 호감형이었다.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정의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고 예의 바랐다. 처음이라 잘 못 따라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하영은 정희에게 요가 매트를 건네주며 자리를 안내해줬다. 창가 쪽 조용한 곳이었다.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희는 매트를 바닥에 펼치려고 했다. 그런데 매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아래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다. 이게 뭐지? 종이는 접혀 있었고 겉면에는 유정희 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요가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설이는 화장실에 간 상태였다. 정희 씨, 그때 하영이 다가왔다. 그런데 표정이 아까와는 달랐다. 무언가 심각하고 조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언니 그거 혹시 제가 놓아둔 쪽지인 것 같아요. 당신이? 왜? 하영은 주변을 재빠르게 살펴본 후 정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언니 아무도 모르게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인 씨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설인이를? 왜 설인이가 나와? 하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언니, 당신 딸. 뭔가 이상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위험해요.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몇 달간 느꼈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설인 씨가 곧 올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영은 자신의 명함을 쪽지와 함께 정희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강사 자리로 돌아갔다. 정희는 손에 든 쪽지를 바라봤다. 작은 종이였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다. 엄마 뭐 하세요? 바로 그때 설인이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미소가 낯설게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희는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설이는 정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지만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다. 요가 재밌죠? 엄마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수업이 시작됐지만 정희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주머니 속 쪽지가 마치 불덩어리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하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 딸, 위험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쪽지를 건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하영의 표정은 진심이었고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설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따뜻한 딸의 배려로 받아들였을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조차 의심스럽게 들렸다. 응, 괜찮아. 그냥 처음이라 좀 어색해서. 수업이 끝난 후 정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설이는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배웅해줬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정희는 드디어 쪽지를 펼쳤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쉰 후 다시 들여다봤다. 정희 언니,
이렇게 쪽지로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해서요. 서린 씨가 센터 회원들에게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딸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우리 엄마가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려요.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어요. 가끔 헛소리도 하시고요.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언니, 이런 말들이 사실인가요? 제가 본 언니는 정정하고 똑똑하신 분인데요. 더 무서운 건 서린 씨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후견인 신청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언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조심하세요. 딸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돈 문제가 끼면요. 저는 1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죠. 그래서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만약 이상한 점을 느끼신다면 연락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마영 드림. 정희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총알처럼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빠져 변기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린이가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딸이 자신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니.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정신과 진단서를 받으려 한다니.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지난주 서린이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해 주겠다며 가져간 일. 분실 방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희는 평생 그런 물건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전 새벽에 들었던 전화 통화 소리. 그 여자가 생각보다 말이 많아. 네, 조심해야죠. 빨리 처리해야 해요. 그때는 서린의 직장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여자가 혹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을까?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밖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똑같은 걱정스러운 톤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연기처럼 느껴졌다. 응, 금방 나갈게. 정희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속옷 주머니 깊숙이 감췄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표정을 가다듬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됐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희에게 서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엄마, 오늘 요가 어땠어요? 재밌었죠? 응, 괜찮았어.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다행이네요. 앞으로 꾸준히 다니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예요. 서린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정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린은 유독 수다스러웠다. 엄마, 요가 선생님이 엄마를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처음 치고는 잘 따라한다고 했어. 다른 말은 없었어요? 혹시 엄마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희는 딸의 질문이 왜 이렇게 구체적인지 의아했다. 마치 하영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별다른 말 없었어. 왜 그래? 아니요, 그냥요. 전문가가 보기에 엄마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다. 하영의 쪽지가 맞다는 것을, 설인이 정말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후 설인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정희를 챙겼다. 엄마, 물 좀 드세요. 운동 후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저녁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약은 드셨어요? 혈압약 꼬박겜박 드셔야 해요.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배려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만 했다. 특히 약 이야기를 할 때 설인의 눈빛이 유독 예리해 보였다. 참, 엄마. 제가 엄마 약 정리해 놨어요. 요일별로 나눠서 복용하기 편하게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정의는 이상했다. 자신은 평생 약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복용해 왔다. 간호사 출신답게 약물 관리에는 누구보다 철저했다. 굳이 딸이 나서서 정리해 줄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 복용 후 유독 졸음이 심하게 오기 시작했다. 평소 불면증 기질이 있던 정희로서는 이상한 일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설인이 또다시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요즘 기억력이 좀 어떠세요? 기억력? 왜? 아니요, 그냥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설인은 마치 의사라도 된 듯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다. 혹시 건망증 심해지거나 방금 전 일이 기억 안 나거나 하진 않으세요? 정희는 딸의 질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그런 증상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치매. 설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영의 쪽지 내용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다. 설인의 최근 행동들, 하영의 경고,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경, 정희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설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아직 자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네, 진단서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정희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진단서? 누구의 진단서를 말하는 것일까? 그 여자가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요. 네, 조심하고 있어요. 곧 끝날 거예요. 그 여자. 하영의 쪽지에서 본 그 표현이었다. 이제는 확신했다.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다. 37년간 간호사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속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다. 간호사로 살아오며 기른 관찰력과 판단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설이는 여전히 다정한 딸이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 다정한 말투 속에 감춰진 의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시선의 차가움까지.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겠다고. 간호사 유정희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실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좀 걱정되거든요. 설인의 말에 정희의 손이 멈췄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온 병원 이야기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영의 쪽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내용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원? 내가 왜? 그냥요. 예방차 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시고. 설이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정희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았다. 특히 나이도 있으시고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67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 설이나 엄마가 요즘 그렇게 이상해 보여?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 체크차 말이에요. 하지만 설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정희가 며칠 전부터 유심히 관찰한 결과 설인은 자신과 대화할 때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듯이. 엄마 어제 저녁에 드신 약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잠시 당황했다. 물론 기억했다. 간호사 출신답게 자신의 복용 약물은 철저히 관리해왔다. 하지만 설인의 질문 의도가 궁금했다. 당연히 기억하지. 혈압약이랑 종합 비타민. 정확한 시간은요? 저녁 8시. 항상 그 시간에 먹잖아. 설이는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정희가 다른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데 엄마, 약통에 어제 분량이 그대로 있던데요? 정희의 심장이 쿵했다. 분명히 어제 약을 먹었는데 약통에 남아있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먹었는데. 정말요? 혹시 먹었다고 생각만 하신 거 아니에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정희가 착각하고 있다는 듯이. 정희는 급히 약통을 확인하러 갔다. 정말로 어제 분량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히 먹었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설인의 음성은 걱정스러웠지만 정희에게는 마치 함정을 파는 소리로 들렸다. 혹시 설인이가 일부러?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만약 설인이 자신이 약을 먹은 후에 다시 약통에 넣어놨다면 자신이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마 확실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엄마, 이런 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도 할 수 있다고요. 설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병원에 가서 건망증이나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날 오후 정희는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영 씨, 저 유정희예요.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아무도 모르게요. 30분 후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하영의 표정은 진지했고 정희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언니, 그동안 어떠셨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설인이가 정말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을 하영에게 자세히 말했다. 약통 사건,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권유, 그리고 새벽에 들었던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까지. 언니, 제가 더 조사해 본 게 있어요. 하영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설인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간 게 확실해요. 제 지인이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후견인 관련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후견인? 네, 성인 후견인 제도요. 치매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예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제야 설인의 계획이 명확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네. 그뿐만 아니에요. 보험 수혜자도 바꿨을 거예요. 보험? 언니 명의로 된 보험이 몇 개나 되세요? 정희는 생각해 봤다. 생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다. 그런데 보험 수혜자를 바꾸려면 내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언니, 요즘 전자서명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언니 폰으로 문자 하나만 와도 서명이 되는 세상이에요. 정희는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다. 며칠 전 설인이 스팸 문자 때문에 설정을 바꿔드릴게요라며 핸드폰을 만진 적이 있었다. 설마 언니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혜자가 누군지 물어보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지난주에 수혜자를 딸분으로 변경하신 기록이 있네요. 지난주에? 언제요? 11월 15일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처리되었고요. 정희는 핸드폰을 놓을 뻔했다. 11월 15일. 그날은 설인이 자신의 핸드폰 설정을 만진 바로 그날이었다. 언니 괜찮으세요? 하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딸이 자신의 생명보험 수혜자를 몰래 바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내가 죽으면 설인이가 보험금을 받는다는 거네. 네, 그렇게 되죠.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최근 설인이 자꾸 권하던 영양제,
갑자기 친절해진 태도, 그리고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려는 시도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다. 언니, 혹시 최근에 몸이 이상하신 적 없었나요? 평소와 다르게 졸리거나 어지럽거나. 하영의 질문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평소보다 졸음이 많이 왔고 가끔 어지러운 증상도 있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혹시 서린 씨가 주신 약이나 음식에 하영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설마, 독? 정확히 독은 아니지만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걸 소량씩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멍해 보이고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이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증상들이 모두 설명되었다. 그럼 내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해요. 하영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서린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언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금을 받는 거죠. 정희는 의자에 힘없이 기댔다. 37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언니, 울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영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면 돼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대비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서린 씨가 언니에게 주는 모든 약이나 음식을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샘플을 보관해 두세요. 샘플을? 나중에 검사할 수 있게요. 그리고 서린 씨의 행동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언제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적어두는 거예요. 정희는 하영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자신이 정말로 딸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언니, 혹시 믿을 만한 친구나 지인이 있으세요? 친구? 네, 이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정희는 생각해 봤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간호사 동기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창피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선자는 선자 언니가 있긴 해요. 같이 일했던 선배 간호사인데 그분에게 연락해 보세요. 지금은 혼자서 감당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어줄까요? 딸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말을. 언니 간호사라면 이런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의료진들은 가족 간의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하영의 말에 정희는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 그렇다.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 언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영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절대로 서린 씨 앞에서 티내면 안 돼요. 언니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더 급하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평상시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로 일하며 기른 인내력과 관찰력을 발휘해야 할 때였다. 카페에서 나온 후 정희는 안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자 언니 나야. 시간 있으면 좀 만날 수 있을까?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1시간 후 안선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희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설인의 최근 행동, 하영의 경고, 그리고 자신이 느낀 의심들까지. 정희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 안선자는 37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봐왔다. 가족이 환자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 특히 요즘에는 수법도 교묘해졌고.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모아야 해. 그리고 법적인 대비도 해야 하고. 법적인 대비? 변호사 상담 받아봐. 설인이가 벌써 호견인 신청 준비를 했다면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 안선자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다. 정희야,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하면 설인이 못지않게 치밀하게 할 수 있어.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설이는 평소처럼 밝게 맞아줬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나가시니까 걱정했잖아요. 친구 만나고 왔어. 어떤 친구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설인의 질문이 평소보다 집요했다. 마치 정희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냥 오래된 친구야. 별거 아니고. 그래도 다음번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해서? 정희는 설인의 말이 이상했다. 무엇이 혹시나 한다는 건지. 참, 엄마. 내일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병원? 언제 그런 걸 잡았어? 오늘 낮에요. 신경과에서 간단한 검사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신경과.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영과 안선자가 경고했던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아야죠. 설인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톤이 섞여 있었다. 예전에 다정한 딸이 아니라 뭔가를 반드시 이뤄내려는 사람의 음성이었다. 알았어. 내일 가볼게. 정희는 일단 승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설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는 대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의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설인의 모든 행동과 말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2025년 11월 18일 설인이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함. 신경과 예약까지 잡아놓음. 내가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약통에 어제 분량이 남아있다고 함. 분명히 먹었는데 이상함. 보험 수혜자가 몰래 변경됨. 11월 15일 설인이 내 폰 만진 그날. 하영 씨 말로는 후견인 신청 준비 중이라고 함. 이제 확실해졌음.
서린이가 뭔가를 꾸미고 있음. 일기를 쓰면서 정희는 상황이 더욱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37년간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간호사 유정희는 아직 살아 있었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서린 몰래 안선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자 언니 서린이가 오늘 나를 신경과에 데려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일단 가지 마. 내가 아는 의사한테 먼저 가보자.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 정희는 안선자의 문자를 보고 안도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다. 서린이 일어나자마자 정희는 말했다. 서린아, 미안한데 오늘 병원 못 갈 것 같아. 왜요? 예약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서린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스쳤다. 하지만 금세 평상시의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알았어. 정희는 서린을 안심시키고 몰래 집을 나섰다. 안선자가 소개해준 의사에게 가기 위해서였다. 병원에서 만난 김민수 과장신경외과은 안선자의 오랜 지인이었다. 정희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유 선생님,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을까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말씀해 주신 증상들로 봐서는 외부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정희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 정말로 서린이 자신에게 뭔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그날 오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유 선생님, 다행히 뇌나 신경계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요?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정말로 서린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 정말로 누군가가 나한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의도적으로 투여되었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은 검사 결과지를 정희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유 선생님, 이 결과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해 두세요. 정희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서린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정희는 안선자와 하영과 함께 대책 회의를 했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해. 안선자가 말했다. 변호사 상담받고 서린이의 후견인 신청을 막아야 해.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언니, 이제는 서린 씨와 같은 집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안선자 선생님 댁이나 아니면 다른 친척 집으로라도. 정희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정말로 딸을 피해서 집을 나가야 하는 건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날 밤 정희는 마지막으로 설인을 바라봤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딸의 얼굴은 여전히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위험한 사람일 뿐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리고 메모 하나를 남겼다. 설이나 엄마는 며칠 친구 집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며칠만이라는 것도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 4시 정희는 집을 나섰다. 37년간 살았던 집을 그리고 37년간 기른 딸을 뒤로 한 채 간호사 유정희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엄마가 사라졌다고? 설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오전 10시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설인은 즉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다. 67세쯤의 의심 환자가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성인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설인은 초조해하며 정희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혹시 우리 엄마 연락 받으셨나요? 갑자기 사라져서. 하지만 모든 대답은 똑같았다. 연락 못 받았다는 대답뿐이었다. 사실 안선자를 비롯한 정희의 지인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안선자의 집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정희야, 설인이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안선자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설인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뭐라고 해? 엄마가 실종됐다고, 치매 때문에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집을 나간 지 불과 6시간 만에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다니. 이미 스토리를 만들어 놨네. 하영이 옆에서 거들었다. 언니 설인 씨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출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변호사 박정민이 입을 열었다. 안선자가 급히 연락한 변호사였다. 유정희 선생님, 우선 설인 씨의 후견인 신청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변경된 보험 수혜자도 원상 복구해야 하고요.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다만 설인 씨가 법정에서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해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일단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밀 검진을 받으시고 정상 판정을 받아두세요.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한편 설이는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도록 정희의 소식이 없자 설이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혹시 저희 어머니 치매 진단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요. 신경과에 전화를 건 설이는 정의 없이도 진단서를 받을 방법을 문의했다. 가족이 대신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기록으로 제출하면 1차 진단은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린은 즉시 정희의 이상 행동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근 3개월간 건망증 심화, 약물 복용 여부를 기억하지 못함,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함, 밤에 돌아다니는 행동 발견, 의심이 많아지고 피해망상 증상 보임, 가족을 불신하기 시작함.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린은 이런 기록들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5시 서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선생님, 상황이 좀 급해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변호사 김태현은 서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된 일입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이 종종 그런 행동을 보이죠. 오히려 후견인 신청에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입증하기 더 쉬워졌어요. 실종신고와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후견인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어머니가 나타나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후견인이 확정되면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제한되거든요. 김 변호사의 말에 서린은 더욱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선자 언니, 나 서린이한테 직접 맞서볼래? 뭐? 위험해, 정희야. 아니야. 계속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 그리고 나도 37년 간호사 했어. 이런 상황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하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언니, 서린 씨가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빨리 끝내야 해. 법적 절차만 기다리면 서린이가 먼저 후견인 승인을 받을지도 몰라.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선생님, 혹시 서린 씨와 직접 대면하실 계획이세요? 네,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내 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딸로 볼 수 없으니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요. 정희는 안선자와 하영을 바라봤다. 우리 모두 같이 가요. 그리고 모든 걸 녹음할 거예요. 그날 밤 9시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고 서린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내일 아침에 진단서 발급받으러 갈게요. 네, 실종신고도 접수했고. 정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린은 정희를 보자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진심으로 들렸을 서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친구 집에 있었어. 왜 말도 없이?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서린이 다가와서 정희의 이마에 손을 대려 했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다. 서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얘기요? 무슨? 정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꺼내 놓았다. 혈액 검사 결과지, 보험 변경 내역, 그리고 변호사 상담 기록들이었다.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게 뭐예요? 내가 더 잘 알 거야. 특히 이것. 정희는
보험 수혜자 변경 서류를 내밀었다. 11월 15일 내가 내 핸드폰 만진 바로 그날 처리된 거지. 서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건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엄마를? 정희는 혈액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내 혈액에서 수면제가 검출됐어.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엄마, 그건 뭐야? 내가 모르게 내 음식에 넣었던 거 아니야? 서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좋아요. 이제 다 들켰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서린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다정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으로 변해 있었다. 맞아요. 다 제가 한 거예요. 수면제도, 보험 변경도, 후견인 신청 준비도. 정희는 서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왜 그랬어? 왜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엄마는 이제 67세예요. 몇 년 더 살 수 있겠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다 물려받을 돈인데 미리 받으면 안 되나요? 서린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다. 이것이 자신이 키운 딸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럼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고 치매 진단받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관리하려고 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네, 수면제로 멍하게 만들어서 치매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 관리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서린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정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안선자와 하영, 그리고 박 변호사가 들어왔다. 정희야, 괜찮아? 서린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내 친구들이야. 그리고 내 변호사.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박서린 씨 방금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녹음이요? 네, 어머니에 대한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린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깐요, 이건 가족 간의 문제예요. 굳이 법까지 가야 하나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서린아,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엄마. 나는 37년간 간호사로 살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 그런데 내가 키운 딸이 나를 해치려 한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어? 서리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정희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엄마, 저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건 아니에요. 서린의 변명은 점점 더 궁색해졌다. 안선자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희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이제 그만이었다. 설인아,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제발. 아니, 엄마는 이제 없어. 나한테는 딸도 없고. 정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다. 한 달 후, 설이는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다. 정희는 모든 재산 관리권을 되찾았고 보험 수혜자도 원래대로 되돌렸다. 그리고 안선자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정희야, 후회는 없어? 안선자가 물었다. 후회? 전혀 없어. 오히려 다행이야.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은 때로는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야.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도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 특히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은. 정희는 요가 매트를 펼치며 말했다. 하영의 도움으로 새로운 요가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위협받지 않으면서.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를 썼다. 2025년 12월 15일. 오늘 법원에서 설인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적어도 내가 안전하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37년 간호사, 42년 어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유정이로 살아보려고 한다. 딸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다. 요가 선생님 하영 씨가 말했다. 언니, 이제 진짜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는 말 같다. 설인이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사람은 돈 앞에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나는 다행히 제때 깨달았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간호사로서 기른 관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를 구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다. 정희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67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멀리서 설인이 살고 있을 곳을 생각했다. 아직도 가끔 그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설인, 착하다고 믿었던 그 딸에 대한 그리움일 뿐이었다. 진짜 설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정희가 모르고 있었을 뿐. 엄마는 이제 없어. 나한테는 딸도 없고. 그날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간호사 유정이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요가 매트 밑에서 나온 작은 쪽지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영의 용기 있는 경고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고마워, 하영아. 고마워, 선자 언니.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상에는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처럼. 그리고 정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 후, 정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는 시니어들을 도왔다. 선생님, 제 아들이 요즘 자꾸 제 통장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여성의 질문에 정희는 진지하게 답했다.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정확한 이유부터 물어보세요. 정희의 조언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다. 직접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생생했다. 하영도 종종 찾아와서 함께 상담 활동을 도왔다. 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오히려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 되었다. 설인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집행유예를 받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시작했다고 했다. 정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도 몇 차례 보내왔지만 정희는 읽지 않았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시간이 아니었다. 정희는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마지막 줄에 같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자유롭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었다.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요가 매트 밑에서 나온 쪽지 하나가 바꾼 인생. 정희는 매일 그 선택에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